가야 될 것 같아서 선정했고요. 책은 교정운동 솔루션이라는 책이고, 아마 이게 제가 코로나 걸려서 쉴 때 봤던 책 같아요. 그때 봤던 3년 됐나? 정도 봤던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볼 때 책이 상당히 전 좋았거든요.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교정운동 솔루션의 키워드, 여기서의 키워드는 고관절과 어깨관절에 발생하는 기능 부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 받았죠? 네네. 목차는 이렇게 교정운동, 그 다음에 교정운동의 3가지 핵심 개념, 그 다음에 학습 요소, 근육 활성 전략, 기능 향상을 위한 요소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교정운동을 움직임 패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상적인 정렬 확립, 그러니까 포스처죠. 이상적인 정렬을 확립하고 적절한 근막의 연계를 활성화하라. 이게 근막이 아무래도 근육의 단위들을 연결시켜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움직임 패턴 동안 관절의 중심화 작용을 유지해라.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움직임이 벌어질 때도 관절의 중심화를 잡아서, 예를 들면 그 관절의 회전축이 벗어나지 않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모빌리티나 스타빌리티 또는 움직임의 조절이 안 되면 이 움직임의 축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트레이닝 패러다임의 뭐 흔한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최근 건강 피트니스 산업 내 보편화된 트레이닝 패러다임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크게 3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오버트레이닝. 우리 좀 전에도 우리 역도 선수 왔다 갔는데 오버트레이닝을 밥 먹듯이 하시거든요. 부적절한 휴식과 회복을 실행한다면 오버트레이닝의 문제인데, 이것은 다른 걸로 대처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그게 먹는 거든 뭐 영양제든 뭐든 제가 볼 때는 불가한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또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신경 써요. 그 오버트레이닝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긴장성 근육과 유상성 트레이닝.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깨지게 되면 내가 움직이는 방향과는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선형적인 트레이닝 강화는 높은 수준의 운동, 그 다음에 기능 부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직선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움직임의 패러다임의 10가지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람은 맞춤 처방으로 운동 치료하라.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움직임의 인지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움직임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팔을 여기서 이렇게 뻗었으면 이 뻗은 이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인지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움직여야 되는 근육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내가 움직이는 사람의 주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객에게 뭐 회원이 될 수 있겠죠. 본인의 움직임 전략을 교육해라. 왜냐하면 머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움직임을 해도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기능을 최대하고 뇌를 교육시킨다. 비슷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말초, 손끝, 발끝들은 중추신경계의 컨트롤을 받으니까 이 중추신경계에서 말초신경계로 정상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게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보단칠. 그러니까 어떤 운동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부분을 먼저 만들고 양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FMS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양적인 걸 훨씬 찾기 쉽거든요. 뭐 벤치프레스 60kg 10개. 그러면 600kg 들었네. 누구는 벤치프레스 60kg 8개. 그러면 뭐 540kg 들었네.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엄청 쉽잖아요. 그것에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트레이닝장이나
뭐 어디를 가도 너 뭐 3대 몇 쳐? 이게 기본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임은 처음엔 느리거나 중중도의 페이스로 수행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처음 배우거나 잘 안 되면 천천히 해요. 천천히. 그래서 언제 빨라지냐면 내가 숙달 되면 빨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자연 발생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은 반드시 조절되어야 한다. 이 조절된다는 뜻이 뭐냐면 아까 제가 건희쌤한테도 얘기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덤벨을 들고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힘이 없어서 툭 떨어졌어. 이건 조절되지 않은 움직임이에요. 내가 이렇게 들었으면 내가 정한 속도에 얘가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걸 견딜 수 있는 무게거든요. 그래서 조절돼야 된다는 것은 머리가 그린 어떤 움직임을 팔이나 다리가 그대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안정화 근력을 훈련시킨다는 거고, 안정화는 당연히 코어겠죠. 그 다음에 적절한 강화 단계를 따른다. 이게 반대로 너무 안정되면 진도를 못 나가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의 몸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좋아진다면 그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는 최적의 움직임 전략을 스포츠나 직업, 특정 움직임에 결합시킵니다. 만약에 선수면 스포츠 동작에다 집어넣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몸을 움직이는 직업, 예를 들면 뭐 못 같은 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에다 접목시켜주는 거죠. 또는 뭐 농장에서 뭔가를 들었다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걸 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과 가장 많은 움직임, 그 안에다가 이 동작들을 입혀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가지들이 패러다임의 지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9번만 떼놓은 거는 이런 거예요. 시상면 패턴이 관상면 패턴보다 우선시되어야 돼요. 제가 맨날 했던 얘기죠. 시상면이 먼저, 그 다음에 관상면, 그리고 횡단면 순서가. 그 다음에 양측 패턴이 편측성 패턴보다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빠른 수행보다 느린 수행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안정된 면에서의 운동이 불안정한 면에서의 운동보다 우선이다. 되게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만만하면 자꾸 보수에 올라가서 운동을 해요. 뭔가 또 되게 있어 보이나 봐요. 그럼 뭐 축구를 해도 보수에서 하고 농구를 해도 보수에서 하고 전 도대체 그걸 왜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안정된 면에서도 나를 컨트롤 못 하는데 거기다 올려놓으면 계속 춤추다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참 이해 안 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정한 면에 올라갔다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전 단계인 이 안정된 면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운동이 안 되니까 올라간 건데 여기에 만약에 그 보수라든지 어떤 밸런스 쿠션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바닥에다 내려놓으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진짜. 그게 기본이거든요. 물론 이제 특별히 어떤 재미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하는 거 또는 그 사람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한다면 괜찮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면 저는 좀 반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정운동, 교정기능 운동의 7가지 원칙. 그래서 가장 현저한 기능자의 부위를 다룬다. 이것도 뭐 제가 맨날 했던 얘기죠. 가장 그 사람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척추의 자세를 개선한다. 포스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호흡 패턴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호흡 패턴과 연계한 국소 협력 협응을 훈련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깨예요. 그러면 내 호흡과 내 어깨 움직임을 하나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왜냐하면 따로따로 했지만 언젠가는 얘가 합쳐져서 하나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견봉상완관절과 대퇴골 관절의 분리작용에 따른 견갑골과 골반 근위 안정화 훈련을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깨 쪽에서는 견갑골, 그 다음에 하지 쪽에서는 펠빅의 안정화를 먼저 시키고 운동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움직임 패턴을 통합시킨다. 마찬가지로 7번째는 작업이나 스포츠 단계로 발전시킨다. 그 사람이 뭐 육체적인 어떤 활동을 하거나 스포츠를 한다면 거기에다가 안착시켜줘라 이런 얘기. 아마 제가 계속 했던 얘기들이 그냥 다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특징은 제가 이런 수업이나 뭐 할 때 제 머릿속으로 뭔가 반짝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여러분한테 하는 일 전 거의 없고, 거의 제가 볼 때 90% 이상은 최소한 제가 책에서는 봤어요. 그냥 제가 이거 좋은데? 이런 일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구분 자세와 엎드린 자세의 활용. 움직임은 곧게 선 자세에서 저절로 발달해가는 무언가가 아니고 배와 등을 대고 누운 자세로부터 진화한다. 그러니까 프론과 수파인 자세에서의 컨트롤이 돼야 선 자세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고객들을 직립 자세로 진전시키는 것이며, 고객이 하위 레벨의 자세에서 획득한 기능적인 조절을 직립 자세에서 통합한다. 그러니까 수파인, 프론, 뭐 사이드, 리링, 하프 리링에서 만들어진 부분적인 것을 일으키면서 통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으켜서 보통 회전 단계의 운동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감신경의 톤 감소시키기인데요. 얘는 뭐 제가 정확히는 완벽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아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감신경 톤을 감소시키는 것은 중추신경계를 재프로그래머시키고 더 적절한 움직임 패턴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증, 피로, 스트레스는 부교감신경에 의해 교감신경의 활성을 매우 많이 자극한다. 이게 아마도 내가 통증이 있거나 피로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호흡도 깨지고 면역 기능이 깨지는 약간 그런 거일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전공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건 교감신경 톤을 감소시키기인데요. 교정운동을 도입하기에 앞서 교감신경계 활성을, 그러니까 교감신경계가 활성되어 있으면 얘를 진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의 활성을 상향 조절하는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깊은 횡격막 호흡이래요. 그러니까 브리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기와 호기를 통해서 그 교감신경계를 컨트롤하고요. 그 다음에 평화로운 전경의 시각화, 그러니까 좋고 부드러운 풍경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산으로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가벼운 터치, 이런 것, 가벼운 터치는 사람의 터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계를 컨트롤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호흡하죠? 시각하는 거. 제가 여기에다 맨날 좋은 풍경들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신체 인지를 향상시켜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고객들마저도 신체 인지를 못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움직이는 게 어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더 힘들고 더 빠르고 더 강한 접근을 강조하는 현대 트레이닝 방법에서는 대개 신체 인지를 개발하는 것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인도한다. 약간 크로스핏 같은 거 하면 내 몸을 인지할 수 있어요? 인지돼요? 안 돼요. 왜? 정신이 나가 있거든. 막 이렇게 정신이 기본적으로 제가 그 운동이 싫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런 운동 좋아하는데 이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계속 그런 하드 트레이닝들은 내 몸을 인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마라톤 뛰어도 그러거든요. 장거리 뛰면 너무 나가거든요. 그냥 다리가 움직이지 제 신경이 살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활동 중에 불편감은 뇌의 집중력보다 우세하다. 내가 무엇인가 활동을 하는데 아프거나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뇌가 움직이는 것을 인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과 피로는 고객의 감각과 신체 인지를, 왜냐하면 통증이 예리하고 무섭기 때문에 통증이 딱 생기면 다른 움직임의 인지는 제로가 되어버려요.
왜냐면 거기에 모든 신경이 쏠리니까. 그다음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와 실제 신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에 괴리감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뭐 휴대용 음향기기, 컴퓨터, 텔레비전 같은 지속적인 자극뿐 아니라 통증을 경감시키는 진통제로 인해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동작을 어떤 이미지를 그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영상을 찍었는데 내가 이미지 그린 대로 움직였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 미스매칭이 된다는 건 아까 말한 인지의 부조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스포츠 상황에서 되게 잘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야구 선수들 그런 경우 있거든요. 공을 던졌는데 포수가 딱 잡고 나이스 피칭 하는데 투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든 동작을 했는데 공이 잘 가는 거예요. 미스매칭이잖아. 근데 반대로 내가 공을 확 잘 던졌어요. 그랬더니 포수가 공을 잡고 공 풀렸는데 그런 경우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완전 이 미스매칭이 대표적으로 스포츠 상황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이런 몸의 문제 아니면 인지에 대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칼럼에다가 쓴 것 같은데 특히 어렸을 때는 하드 트레이닝을 하면 할수록 감각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어렸을 때는 감각을 살리는 운동을 최대한 많이 그죠? 키로이죠. 그래서 그 감각을 엄청나게 액티베이션 시켜줘야 되는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 스포츠에서는 거의 하드 트레이닝으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트레이닝을, 그러니까 쓰러지기 직전까지 시키죠. 제가 볼 때 신체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서는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신체 인지를 향상시키면 기술력이 향상되고 뭐 식이 자극, 카페인, 니코틴 대 의존이 더 세지고, 그다음에 신체 인지를 제고시키는 신체 활동의 정도와 유형에 대한 주의가 떨어지면서 고객은 점점 더 자신의 신체와 분리된다. 머리가 신체와 분리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는 몸의 움직임과 내 몸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베스트는 아까 제가 야구로 예를 들었지만 내가 던졌는데 좋아 했는데 포수가 딱 봐도 나이스, 이게 좋은 거. 어떤데 안 좋아. 예를 들어 같은 코스를 던졌다 해도 안 좋아. 근데 포수가 이거 안 좋은데 이러면 내가 좋은 느낌을 갖기 시작하면 이거는 해결이 가능한데 부조하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좋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계속 나빠지고, 제가 볼 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공부하고 일도 그래요. 자기는 이거 좋다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야. 근데 그걸 계속하고 있어. 계속. 이게 부조화랑 제가 볼 때 갑자기 든 생각이 똑같아요. 이게 같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지는 교정운동 접근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이 연습은 모든 운동 단계에서 성실히 수행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수 일반인 그런 얘기 있잖아요. PT 하는 사람들 숫자 세요. 그래서 네가 무슨 카운트 기계냐고. 그걸 왜 세고 있어? 전 거의 잘 안 세고. 오히려 약간 딴짓을 좀 하는 거. 그리고 뭐 제가 얘기했던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호흡 소리나 움직임 소리로 듣고 딱 괜찮으면 제가 봐요. 그 자세요. 그거 어때요? 10번 중에 가장 잘 된 거나 가장 못된 거 하나를 딱 집으면 회원은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꼭 집어 물어보고 그거 어때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일로 몰입되거든요. 그래서 그 몰입을 시켜주는 게 제가 볼 때 인지에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뭐 다니엘 코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심화 훈련의 3가지 법칙 중 하나는 느끼는 것을 배워라.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머리로 말고 몸으로. 그래서 느끼는 것을 배움으로써 뭐 고객은 자신의 신체와 더 뭐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다. 나랑 고객이랑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머리랑 몸이 대화를 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거기서 자꾸 외부자인 내가 계속 끼어들면 몰입이 깨져요. 기본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없는데 코칭 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피드백은 초보자일 땐 자주 주는 거예요.
중급자일 때 간헐적으로 줘요. 상급자일 때 안 줘요. 운동이 끝나고 피드백을 받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프로야구 팀에 있었는데 프로야구 선수를 매구 던질 때 옆에 서서 그래 아니야 그래 아니야 이거를 옆에서 코치나 감독이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까 말한 선수가 내 몸과 대화할 수 있는 걸 깨트려 버리고 그런 이야기. 그래서 고객의 인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시각적, 언어적, 운동 감각적 지식뿐만 아니라 특정한 시각화 상상 기법을 통해서 더 잘 성취한다. 그래서 이제 그 상상 기법은 무엇인가를 연상하게 만드는 이미지를 이제 키우는 그런 것들이죠. 교정 운동의 학습 요소는 운동 기술, 이게 모터 스킬이라고 하고요. 고객이 고도로 효율적인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재활 교정, 훈련 접근의 최종 목표다. 기술과 능력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별개의 속성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술이 좋다고 능력이 같이 좋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능력은 개인이 타고난 잠재력으로 훈련이나 컨디션으로 변하지 않는 것. 고객의 능력과 상관없이 교정운동의 목표는 항상 고객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기술은 향상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정운동의 학습 요소를 보면 모든 새로운 기술의 학습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순차적인 단계로 지시한다. 1단계는 구두인지 절차거든요. 말 좀 어렵죠. 그죠? 구두인지 절차는 분석해주고 기술적인 기본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고객의 동작과 결과에 대해서 운동 감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줘요. 그 다음에 2단계 운동 절차는 기초적인 뉘앙스를,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게 약간 형이상학적인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뉘앙스를 습득하게 하고 자신의 실수를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움직임을 수행하게 한다. 3단계는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인데요. 개인은 의식적인 생각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움직임이나 동작에 숙달된 상태로 도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제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1차적인 거거든요. 구두적으로 인지 절차를 주고 이제 운동 절차에서 본인이 잘못된 것을 본인이 스스로 고치는 상황으로 가게 만들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근육 활성 전략은요, 움직임 패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히 기능하고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게 움직임의 패턴은 통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통합적인 절차. 그래서 교정 운동 중 기능 부전 움직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의 과제는 근육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견갑골 하강에 대해 하부 승모근의 억제는 광배근이 대체되는 거고 대둔근의 억제로 인해 햄스트링이 사용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둔근이 억제되면 대둔근에 힘이 없기 때문에 햄스트링을 가져다 쓰게 되는 구조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육의 억제가 문제. 그래서 근육 활성화 전략에서 이제 4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억제된 근육을 촉진시키거나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시각화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말, 이게 아마 필라테스에서 되게 많이 써요. 필라테스 요가죠. 상상해보세요. 연결해보세요. 활성화시키세요. 느려보세요. 해보세요. 조이세요. 키가 커지도록 서보세요. 왜냐하면 그냥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그것을 상상하게 만들어서 동작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등척성 자세인데요. 최대한 등척성 수축은 근육 억제와 관절 중심화를 위해서 사용한다. 왜냐하면 보통 등척성 수축이 회전을 일으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촉진은 기시정지에 대한 응용 근신경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금방추와 골지건을 직접 자극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햄스트링에 만약에 아래 하단부가 작동이 안 돼. 그러면 내 손은 그 햄스트링에 예를 들어서 텐던 쪽을 건드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액티베이션 되게. 그래서 우리가 촉진을 하는 손의 위치는 사실은 액티베이션 되지 않는 곳을 액티베이션 시키기 위해서 탭을 하거나 건드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어 쪽에서도 손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회원들이 훨씬 더 자극을 잘 느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은, 만일 호흡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움직임 패턴도 정상화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포스처 그리고 호흡이거든요. 그럼 1단계, 2단계가 돼야 그 다음 3단계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근육을 신장시키거나 뻣뻣한 조직에 대한 기법은 재교육과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처럼 햄스트링이 뻣뻣한 사람에게 스트레칭할 때 얘가 안 내려가니까 등이 위쪽이 구부러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되죠. 그래서 고객이 자신의 햄스트링을 스트레치하려고 할 때 허리가 햄스트링보다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스트레치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펠빅의 회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펠빅은 그대로 두고 요추가 플렉션 되면서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렇게 되면 요추체는 계속해서 굴곡이 일어나게 되니까 요추의 인스테빌리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기능을 향상시키는 요소들은 척추 느리기, 그 다음에 골반 위치의 정렬, 발의 삼각대, 횡격막 호흡, 손과 손목의 위치 중립, 동측성, 대측성 지지,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척추 느리기는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키가 커지게 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몸을 늘려주는 그런 것들인데, 그게 뭐 예를 들면 런닝을 한다. 저 며칠 전에 유튜브 찍을 때 런닝을 하면 내 몸통이 디딤발 때 찌그러지면, 그죠? 찌그러지면 근육이 다 풀려버린 거니까 디딤발 때 몸이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나야 밑으로 몸이 내려가지 않을까 척추체를 보호할 수 있고요. 그게 약간 척추 느리기랑 같은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골프 스윙에서도 몸이 회전되면서 그러니까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내 느낌은 몸을 늘리는 느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늘리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그 늘리는 느낌이 되려면 아까 말한 척추 중립하고 호흡, 이 두 가지가 돼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뭐 이상적인 정렬은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뭐 보이시는 것처럼 척추 정렬이 제대로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펠빅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척추들이 올바르게 선 동작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흉요추 연접부의 안정화인데, 흉요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왜냐하면 특히 뒤쪽에서 봤을 때 흉요추는 모든 근육들이 다, 그쵸, 위에서 오는 근육, 밑에서 오는 근육이 다 붙어 있으니까 특히 백에서 보면 이 부분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얘가 타이트해진다는 건 그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코어들이 위크해진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 안정화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체관과 척추의 안정성에 중요한 몇몇 핵심적인 근육들은 기시나 정지부의 흉요추 연접부에 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흉요추부 안정화는 이 복강내압의
그 힘을 갖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당연히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게 단순히 호흡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척추체, 특히 요추 주변의 척추체들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흉요추부에서 이제 호흡은 뭐 횡격막, 그 다음에 골반 기적은 얘네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요추의 안정성을 만들고 정렬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흉요추 연접부의 안정화는 양손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마셔볼까요? 잡고 호흡을 편안하게 길게 마셨다가 천천히 길게 후 뱉으면 그대로 길게 마셨다가 길게, 그래서 몇 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확장되는 근육의 느낌이 나야 되고, 그게 내 손을 이렇게 약간 밀어내는 느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엄지손 잡은 데 쪽이 아마 다혈근 쪽일 거예요. 그래서 그 다혈근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포스처와 호흡이 만들어져야 이 두 가지가 가능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감싸게 되려면 얘가 찌그러진 캔이 아니고 이렇게 쫙 펴진 캔처럼 딱 서 있어야 전체가 같이 이렇게 압력을 고루고루 받을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지에서도 한쪽 다리로 디디는 동안에 외측 광근이 장경인대에 대해서 수축하면 하지의 근막사슬을 안정적인 기둥으로 전환하여 상체를 지지하고 지면 발력을 저항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발을 이렇게 디디면 이 외측 광근 쪽을 타고 이렇게 힘을, 그래야 무릎에서 이렇게 ASIS 팔빅 쪽으로 가서 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왜냐면 이제 이게 깨져 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발거스포스가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요. 못 버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막사슬,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보이는 것처럼 내전근에서 연결된 복부로의 근막,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둔근, 반대쪽 대둔근에서 오른쪽 대둔근에서 왼쪽으로 가는 흉요근막하고 광배근의 사선 형태. 근데 보통 이 대각선 사슬이 거의 대부분 뛰거나 회전을 할 때 다 사용돼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코어가 약한 뭐 일반인도 선수도 회전을 잘 못하는 이유는 이런 원인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척추의 안정화 자체도 깨져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공을 던진다면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어깨 쪽으로 오는 대각선 패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달리는 동작이 되면 디딤발, 여기서 디디면 힘이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얘가 달릴 때 손이 이렇게 되면서 대각선 패턴으로 계속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는 사실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 동작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측과 대측 안정화에 활용한 사슬의 훈련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처럼 오른발이 나갔을 때 오른손, 이건 동측이잖아요. 같은 쪽. 그 다음 대칭은 오른발이 나갔을 때 왼쪽이 되면 이게 대칭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케이블 훈련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디디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목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어떤 운동 상황이나 이럴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동측과
대각선 패턴의 안정화를 활용한 사슬 훈련들은 보통 케이블이나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진을 되게 신경 써서 보는데 팔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팔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나중에 왜 안 드는지는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서 팔이 지금처럼 동측에서 당기고 미는 그런 동작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수평 골반은 이 골반이 우리 그 싱글레그 스쿼트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골반의 위치는 내가 무엇을 해도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이렇게 보면 삼각형 형태를 이렇게 항상 그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발의 어떤 안정성을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책마다 조금 다른 데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엄지발가락 쪽, 새끼발가락 쪽 이렇게 이 삼각형으로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요 아치에 가장 큰 힘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잡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얘가 조금 물론 이건 제가 완전 개인적인,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조금은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밟아버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밟으면 얘랑 이렇게 직선이 돼서 얘는 그냥 딱 쓰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떠도 괜찮다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훈련시킬 때 이렇게보다는 아예 엄지발가락과 뒤꿈치로 이렇게 딱 이렇게 엄지발가락 이렇게 딱 쓰면 여기서부터 뒤꿈치까지가 일직선이 되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물론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럴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 삼각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발등, 무릎, 대퇴를 통과한 ASIS가 어떤 동작, 하체가 지면에 디뎌지는 어떤 동작이든 직선이어야 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얘 발부스잖아요. 그죠? 얘 바로스죠. 그죠? 전 요새 우리나라 트레이닝에서 좀 문제는 제가 크로스핏을 다 욕하는 건 아니지만 과한 중량을 치는 애들 다 이렇게 하라 해요. 왠지 알아요? 정말 단순한 거. 이게 위험하다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기본적으로. 특히 스포츠 선수한테 이렇게 가르쳐서 내회전을 아예 다 제로화시키. 근데 다들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안타까운데 고맙다. 다 망가뜨려주면 나는 오면 내가 좀 만들어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든지 기준점이라는 게 있고 기간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계속. 그래서 어디는요, 제가 어디 트레이너를 교육하는데 스쿼트를요 이러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좀 제가 과하게 표현을 이렇게.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지? 기본은 이거예요. 왜냐면 역도도 그렇고 오픈된 건 발끝이 오픈돼서 오픈된 거예요. 발끝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발끝이 30도 오픈되니까 무릎이 30도 오픈된 거고 45도 오픈되니까 무릎이 같이 오픈된 거지. 얘는 이렇게 있고 얘는 좀 그래요. 하여튼 둘 다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A 이꼬로 B가 아니고 그냥 중립, 스탠다드한 걸 알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횡격막 호흡과 코어의 활성화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 횡격막을 움직여 보세요. 이건 뭐 어떻게 움직여요? 말도 안 돼. 골반 기적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여요? 말이 돼요? 왜냐면 걔는 호흡으로 공기의 양으로 인해 움직이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늑곽의 팽창, 흉곽의 긴장, 호흡수, 추가적인 징후들, 그 다음에 사각근, 흥세요돌근, 소흉근의 비대뿐만이 아니라 특히 얼굴과 목에 가장 현저한 피부색 침착, 대개는 뭐 짙은 적색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호흡에 대한 문제에 의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잘 하지는 않지만 그냥 요거 하시는 분들이 있죠. 횡격막 호흡은 제가 볼 때는 흡기든 호기든 그 정상적인 양을 늘려주면 되는 것 같아요. 길기. 왜냐하면 횡격막 호흡을 못하는 건 결국엔 이 가슴 위쪽으로 이런 호흡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호흡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디로 호흡하고 두 번째 문제로 그냥 크게 마시고 그냥 크게 호흡수를 길게 가져가면 그냥 정상적으로 횡격막 호흡은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호흡이 되면 이제 움직임이 가미된 운동으로 전환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움직임 안에서도 호흡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전에서 얘기했지만 초기 운동은 천천히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호흡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안 끝났잖아요, 동작이.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만약에 제가 움직임, 만약 데드버그를 한다고 예를 들면 그런데 문제는 팔을 이렇게 하는데 이건 문제인 거잖아요. 반대로 만약에 스포츠 상황으로 갔는데 내가 여기서 누군가를 때리는데 동작은 끝났는데 호흡을 계속,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의 길이, 호흡의 길이 얘가 기본적으로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횡격막에 대한 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인데요. 뭐 우리 저희 딴 데에서 제가 교육할 때도 특히 여성들 엎드려서 손 짚으면 손목 아픈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뭐 아주 기본적으로는 모빌리티가 안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손을 그냥 이렇게 디디면 아파요. 왜냐하면 압력의 중심이 관절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완전하게 다 펴서 이 손이 완전하게 지면을 이렇게 디뎌야 되는데 보통 팔굽혀펴기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힘점이 여기로 딱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하면 힘점이 이렇게 5군데로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운동시킬 때 조금 신경 써야 될 아주 간단한 팁들. 그래서 요약을 좀 하자면 모든 관절의 중립정렬, 그 다음에 호흡과 흉곽, 골반, 통구조 간의 협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눕고 앉고 무릎 꿇고 서는 기능 자세 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교정운동의 첫 번째 단계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소개했냐면 약간 운동 재활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앞으로 트레이닝을 갈 때 얘가 어떻게 연결돼서 가는지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급작스럽게